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한혜진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저 자신도 만나고 싶었던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시애틀 미주 한인체육대 전 새누리당 대표이고 육선 의원이신 자유한국당 김무선 의원이 격려차 이곳을 방문하셨는데요. 관록의 정치인 김무선 의원과 오늘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의원님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와, 참 미남이시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스튜디오가 화났습니다. 역시 미남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그 미주 체전을 방문하시게 된 동기랄까요? 그리고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이고 또 제일 큰 나라입니다. 이런 막강한 초인류 강국 미국에서 우리 한국 동포들이 한 250만 명 정도가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2년에 한 번씩 우리 한국 국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체전을 38년 동안 올해 20일째 한다는 것은 정말 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한번 이 행사에 참석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참석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곳 워싱턴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참 일정이 한국에서 바쁘신데 이것만은 꼭 격려차 가야겠다 하셨다는 소리를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곳 워싱턴주에는 한인들이 한 18만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일하게 한국어 방송이 하나로 있어서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듣지 말래도 듣는 라디오 한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한인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한번 주시면요. 네. 예, 이 워싱턴 주에 와서 여기서 우리 동포들이 18만 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특히 페더럴웨이에는 인구 9만 중에 약 12,300명이 한국 우리 교민들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큰 나라 중에 제일 살기 좋다는 이곳 워싱턴 주에서 교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가진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또 이 성공 스토리를 쓰신 동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언제나 고국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과 광복 이후 70년이 넘는 동안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를 이어왔는데, 이 덕분에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었고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적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53년도에 한국 전쟁이 종전될 당시에 우리 국민 소득이 1인당 67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세계 6위입니다. 불란스나 영국보다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가 약 140여 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그런 나라입니다. 국방력 세계 한 10위 정도 되고, 또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진입한 나라는 세계 7개밖에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 큰 번영을 이룬 것은 전 세계인이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를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 뒤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광복이 되었고, 또 미국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우리나라 도입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을 했고,
한미 동맹으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미국이 지켜줬고 또 경제 발전하는데 미국이 많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런 양국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여기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말씀 도중에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도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 특히 정치인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신이라고 또 야단 맞고 있네요. 아닙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전에 북핵 폐기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견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북한 핵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러분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동시에 대한민국이 위치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한반도는 늘 긴장과 대치의 연속일 것이고 우리 국민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핵을 머리에 이마에 이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핵은 김일성의 지시로 핵 개발을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4년 만에 무려 3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가 핵 무기를 이제 완성했고 또 ICBM 대륙간 탄도탄도 이제 실험해서 성공했는데 미국 LA에 있는 랜드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5개에서 약 60여 개의 핵 탄두를 보유 중이고 또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핵 동결한 것이 아니라 미북 간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 탄두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이고 이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서 수출입 통로가 막히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300만 명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핵폭탄을 개발한 북한 사회가 이러한 제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핵을 만드는데 그 남한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핵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그런 주장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네, 저 어떻습니까? 그 김정은이 북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핵을 폐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김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이미 북한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발표문이 있는데 그 발표문에 전 세계에 우리는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정은이 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제의 유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김일성 때부터 쭉 써오던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괌, 하와이 이런 데 이제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산하 주한미군 부대이기 때문에
핵우산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 핵 폐기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왕정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입니다. 왕정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핵이 없어진다면은 김정은의 권력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해외에 나오면은 애국심이 조금 더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쪽 그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더한 한국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북한이 미국과의 제3차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실현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2차까지는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세계 여러 나라가 정상회담을 할 때는 바텀업입니다. 실무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합의를 하고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사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독재자 김정은과 또 특이한 트럼프, 이 두 사람은 만나서 자기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談判이 성공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과실을 가지고 둘이서 만났는데 결국은 이게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김정은이라는 사람과는 이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바텀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실무자들과 만나가지고 사전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면은 3차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은 3차 정상회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노이에서 폼페이오와 볼턴이 반대해가지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배드 딜보다 노 딜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노이의 이런 협상의 결렬을 미국의 야당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9월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유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가닥을 잡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비건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무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시간을 이렇게 뒤로 미루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뭔가 딜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 3차 정상회담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한국 정부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 너무 많은 것을 퍼준다, 뭐 이런 이 지역 보수 한인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당의 입장과 미국 동포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한에 많은 것을 양보하려 하고 또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저는 특히 굉장히 강경 발언을 한국에서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친북 정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도 친북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히 국군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속초항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남북 군사 합의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정보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배가 유유히 속초항까지 들어왔는데 네. 육군, 해군, 해경이 모두 이것을 놓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놓친 것도 큰 잘못인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완전히 또 거짓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엄청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국방부 장관, 육군,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해경청장을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해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뭐 심지어 그 속초에 있는 시민들의 전화를 빌려서 전화까지 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의학을 겸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내 정치 경제 상황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런데 절대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또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왕입니다. 왕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네. 너무나 많이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맞아요. 경제력이 한 50분의 1, 70분의 1 이 정도 네. 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항상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이 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하면은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진 찍고 북한에 뭐 백두산 가서 사진 찍고 또 평양 경기장 가가지고 뭐 그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붕 띄워놓고 사실상 합의해 준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참 그 이 지역 한인들은 말입니다. 네. 보수와 진보의 끊임없는 싸움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보수와 진보의 그 근본적인 갈등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어떨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현재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완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장벽은 베를린 장벽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국경 사이에 큰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높은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 논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로 상대를 인정을 하고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를 싸워서 이기고 상대를 죽여야 될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보수, 진보, 또 중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시애틀에 오게 된 것도 한국의 범사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회적 대화를 여기 미국 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또 오게 된 동기도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보수와 진보 싸움에 우리 국민은 참 불쌍하게 새우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또 하나 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한데 알고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비판할 때 제왕적 권력이라고 비판합니다. 요새는 제왕을 뛰어넘어서 황제적 권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만 불 국민소득이 넘어섰고 세계적인 큰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사회에서 이제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권력이 하나로 모여지니까 사회적 대화도 안 하고 너무 오만과 오기 이런 거래요.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전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헌법상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헌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나라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면 내각 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이원 집정부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통령 국민을 선출하지만은 총리가 대통령한테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가지고 총리에도 힘을 좀 주자 이런 개헌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면은 이런 극한 대립의 정치는 이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숙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그 김 의원님께서는요 이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에 출마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네.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네. 저는 대통령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새누리당 대표할 때에 한 30주 정도 대통령 후보 1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당내에서 반대파들이 회의를 열면은 저를 모욕을 하고 수모를 주고 모든 것을 방해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상처를 많이 입고 이제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의 총괄 본부장을 해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또 제가 여당의 당 대표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 개인인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그 권한을 잘 이전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탄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질 줄 모르는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번복하려는 주위에 권유도 많습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 현재로도 생각이 없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시고 성숙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좀 출마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근데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이제 제보고 박근혜 배신했다, 배신자다 그러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극기 집회에서 저를 화형식을 하고 별의별 이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걸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네. 상대는
여성의 몸으로 감옥소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국내의 이 예민한 정치 문제를 이 국내를 떠나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성이라는 말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헌법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한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100만 명의 촛불 군중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 이런 자들이 당장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법의 절차대로, 헌법의 절차대로 탄핵 심판을 받는 게 옳았습니까? 국가는 법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헌법이 절대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그런 지도력을 잃었을 때는 탄핵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재판관 8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사람 2사람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1사람이 있었고 또 강보수가 또 1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모두 탄핵에 참석했습니다. 8대0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67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이 62명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판결이 났는데 이걸 모든 것을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또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과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 가지고 있는 33년 형을 받은 이 형사재판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형사재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형집행 정지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네,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들이 더욱더 그 눈과 귀를 그 대한민국에 돌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요, 이 우리 해외 한인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해외에 사시는 미주 동포 여러분 또 중국에 많이 살고 일본에 많이 살고 세계 각국에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제외 국민과 미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이런 국가는 또 구분돼야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하고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이 모국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미국에 살고 계시면 미국 국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에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한국 민족의 파워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 많이 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 20% 정도밖에 참여 안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철저하게 미국화가 되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성공된 힘을 가지고 파워를 길러주시는 것이 모국 발전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일이 코앞에 닥쳤는데 우리 김 의원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셔서 이번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실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리 목청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 언제 고국에 돌아가십니까? 네. 이제 내일 여기 워싱턴주를 떠나서 네. 또 다른 지역에 좀 둘렀다가 월말께 귀국할 생각입니다. 네. 계시는 동안요. 이거 시애틀의 우리 한인들의 훈훈한 정부 좀 느끼시고요. 또 가셔서 이곳 한인들의 안부도 전해주시고 가시는 동안까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요. 네, 육선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무선 의원을 함께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